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 YTN 객원 해설위원인 최창열 용인대 교수,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전투표가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1시간, 마감까지 1시간이 이제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적 투표율이 11.37%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봐야 되나요? 5시 현재 11.37%인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 2014년도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가 있었어요. 네. 2013년도 재보궐선거 때부터 쭉 투표가 있어 왔는데 사전투표가 전국 규모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예. 지방선거도 전국 규모 선거니까 그때는 11.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시 현재 11.37%니까 1시간 정도 남겨놨으니까 11.5%좀 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사전투표는 저도 지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뭐 지나가는 길에 그냥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치보단 전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치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5시 현재. 체감 느낌은 굉장히 사전투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사전투표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고요. 또 뭐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후보들한테 사전투표 하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다른 지역, 제가 살지 않는 지역에서도 막 오고 그러던데 그런 걸 봐서 꽤 높아질 줄 알았는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사전투표가 각 여야 정당 그리고 후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가 이제 관심이겠죠. 근데 뭐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야당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체적인 통설이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이제 여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설로 되어 왔었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그런 가설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깨졌잖아요. 그게 이제 맞지 않았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장년층 이상, 60세 이상인 분들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유권자들이 연령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투표를 가지고 이 선거의 승패를 예측하는 건 좀 이제는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사실 무관심층이 많아지면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막상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서 선관위나 뭐 이런 데서는 이번 총선 투표율도 좀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정치 혐오층이 많긴 하지만 이번에 그 세 당이 국민의당까지 세 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은 거기에 그 20대 총선은 54%였죠. 그거보다 이게 약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전체 투표율이 얼마나 높았냐에 따라서 여야가 유불리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 지역별로 또는 이게 세대별로 그다음에 이념별로 세 요소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호남이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게 비례해서 국민의당이나 더민주가 유리하고 영남이 높으면 새누리당이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게 야당이 유리하고 노장연층이 높으면 여당이 유리한 이런 이제 세대별로, 지역별로, 이념별로 쪼개서 봐야지 전체 투표율이 높다 해서 무조건 야당이 유리하고 낮다 해서 여당이 유리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투표로 보면은 지금 연령별로는 안 나옵니다만 지역별로 보면은 호남이 쪽이 높고 영남이 부산하고 지금 대구가 지금 끝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새누리당한테 불리한 구조죠. 비례를 본다면 호남에서 높다라는 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의 그 주도권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 선거 과정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20년 만에 3대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원내 교섭단체는 무난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호남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또 며칠 남았으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방문을 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그것이 이제 호남 표심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굉장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별로 볼 때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에서 생각보다 성과를 거둘 것 같아요. 설령 이제 이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후보에게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 투표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을 찍는 이른바 이제 교차 투표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면은 현재 언론이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거는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이제 그 6일 자정까지가 그 이유는 공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6일 자정까지 한 결과가 정당 득표,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당이 거기에 이제 감안해서 보면 한 10석 정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11석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한 21석 정도, 비례대표에서 얘기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넘길 확률은 대단히 높죠. 호남이 28석인데 거기서 최소한도 과반 넘는다고 봐요. 아무리 좀 보수로 본다 하더라도 과반 넘는다고 본다면 28에서 14석 에다가 10석이면 24석 벌써 되잖아요. 게다가 사실 수도권에서 뭐 안철수 후보 이외에는 별로 이제 당선되기 어렵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 분명히 넘는 거겠죠. 아직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한 30석 가까이 얻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보통 국민의당을 흔히 그 호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이게 자민련이 그
과거에 그 총선에 얻은 50석 얻을 때 그 표를 보니까 네. 충청도에서 24석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대구에서 8석 그리고 이제 또 경기도에서 5석 강원도에서 2석 경북에서 2석이에요. 이거는 이게 자민련이 보통 충청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전국적으로 골고루 얻을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이번에 국민의힘이 얻을 거는 거의 대부분 호남이고 그다음에 비례 플러스 수도권은 그냥 다른 데는 안철수 의원 정도 외에는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의석 수도 중요하지만 의석의 질적인 면에서 또 이게 호남 의원들이 전부 이게 기존의 현역 의원들입니다. 네. 어차피 이게 물갈이가 안 돼 현역 의원들이고 따라서 이게 그 질적인 면에서 과거 자민련보다 훨씬 못하다. 왜냐하면 이게 딱 호남 플러스 수도권은 거의 다른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오늘 이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이다 보니까 여야 모두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야도 여야지만 사실 무소속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수도권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뭐 선전하기 힘들다. 그동안엔 당선 사례가 없다라고 하지만 18대 총선 당시에 보면은 친박연대로 상당히 또 많은 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유세 그 현장을 저희도 많이 보도를 해드립니다만은 하얀색 돌풍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예. 권은희 의원, 대구의 권은희 의원, 이 광주 쪽 말고요. 네. 권은희 의원도 생각보다는 뭐 선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소속이 서울에 이제 그 이재호 의원은 이제 수도권이니까 약간 예. 성격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번에도 그러나 이제 수도권에서 무소속은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좀 뭐 이제 정당의 표쏠림 같은 것들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유권자들이 어쨌든 정당 공천 쪽으로 이렇게 표심이 많이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수도권에서는 뭐 거의 당선 사례가 없거든요. 네. 친박연대를 제외하고는. 네. 그런 게 이번에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호 후보도 막판에 굉장히 앞서갔는데 6일 자정까지 공표된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 많이 좁혀졌어요. 네. 그 상대방 후보하고. 근데 무소속이 이제 그런 점, 특히 정의당 후보도 눈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울산 아닙니까? 네. 그쪽에서 또 이제 과연 삼선 배치를 다느냐. 정의당이니까 진보 성향의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무소속이 선전하는 거에 비해서 의석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 않겠나. 5석, 6석 정도 이렇게. 네. 어쨌든 10석은 전 남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소속 후보들이요. 예. 저도 이게 네. 그 옛날에 그 재헌국회는 84명, 그 다음에 2대 때는 126석이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거의 3에서 5석이고, 18대 때는 이게 그 친박연대 특이성 때문에 25석이 나왔고요. 예. 아마 이게 이번에는 그런 없고, 예를 들어 이게 친박연대는 미래권력 박근혜라는 미래권력이 있으니까 25석이 되지만, 이게 반박연대, 항상 이게 네거티브 반박연대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많아봤자 예전 수준 한 5석에서 6, 7석, 그 정도 무소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선자 두 자릿수는 힘들 것이다 두 분 다 이렇게 네, 보셨는데 예. 그러면은 대구 지역 판세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당선이 될 거라고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대구 동구갑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정종섭 새누리당 후보와 유성걸 무소속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조사마다 약간씩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유성걸 후보가 39.4%로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저 정도 표차 지지도 차이는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죠. 이제 예.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니까 네. 처음에 유성걸 후보 쪽에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았거든요. 네. 워낙 뭐 이제 새누리당 특히 이제 이 진방 논란이 있던 지역의 공천이 워낙 뭐 자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새누리당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예, 막판에 정종섭 막판에 후보가 결국은요 이제, 이게 민심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여실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결국은 점점 이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예.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대구 수성을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대구 수성을 같은 경우는 예. 이인선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주호영 후보가 각축전을 벌였는데 주호영 후보가 지금 일단 뭐 많이 앞서가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양구 위원장이 공천 잘못된 것 중에 가장 이게 유승민 의원 지역보다 더 잘못된 게 저는 주호영 의원 지역이라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양구 위원장이 자른다 하더라도 주호영 의원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사적인 감정에서 잘렸다는 말까지 있거든요. 같이 이양구 위원장이 수성갑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주호영 의원은 단수로 공천을 신청했고 또 이게 그 지역 여론도 나름대로 지역 관리도 잘했고 네. 그리고 이게 불교계의 어떤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분을 이게 그 공천에서 컷오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여론이 상당히 민심이 악화된 게 아닌가. 따라서 이게 그 상당히 대구에서 아마 주호영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또 이게 홍일학 의원 3명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이게 유승민 의원 다음으로 당선 확률이 높은 게
조영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여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지역을 일단 살펴봤고요. 그리고 호남 판세도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주 광산을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심정우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권은희 후보 3명이 지금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심정우 후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열세고요. 저 광주 광산을에서 심정우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워낙 이제 낮으니까 결국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인데요. 그러게요. 이용섭 후보가 계속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네. 역시 여기도 지금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현재 두 후보의 차이가 5%니까 이제 이 표차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 통계학에 따르면 말이죠. 그러나 그렇죠. 이용섭 후보가 대체로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네. 약진하고 있는데에 비해서는 이 지역은 이용섭 후보가 승리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전망들 많이 내놓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나 역시 이 부분도 표차가 얼마 나지 않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어떻게 미치냐에 따라서 표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역전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전북 전주병의 지지율도 좀 볼까요? 자, 전북 전주병 새누리당 김성진 후보 3.9%,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진 후보가 3.9%,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38.1%,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동영 후보가 43.2%로 정 후보가 앞서가고 있어요. 네. 예, 호남에서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그래도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호남 민심을 읽을 때는 그 호남이 없으면 야권에서 대권이 없지만 또 이게 호남만으로는 대권이 될 수 없다. 이게 그 딜레마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왜냐하면 호남만으로는 표의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그 장기적으로 문재인 예를 들어 옛날에 호남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게 그 결국 호남이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면 이게 그 표의 확장성 면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이게 후보보다 훨씬 나은 면도 있고요. 따라서 이게 그 문재인 어떤 호남 방문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 이 지역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남 여론이 우호적이 되면 김성주 후보가 유리할 수 있고 또 이게 그게 아니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정동영 후보가 유리할 거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판세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발표 이전에 했던 거기, 그렇죠. 그 발표가 예. 이제 6일 금지된, 날 금지된 자정까지. 이전에 했던 거기 예.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여기에 안 되고.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될지, 그거는 이제 막상 이제 투표 날 그 봐야죠, 총선 알겠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문재인 전 후보가 호남을 방문한 것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뭐 작용할까요? 그 보기에 따라서 예.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긍정 부정이 다 교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단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승부수도 던진 것이고 그렇죠. 일단 호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은 네. 자신 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계 은퇴와 대선 불출마를 거의 동시에 선언한 거거든요. 네. 그 전제가 이제 호남의 그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거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뭐 호남 민심을 좀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절박하고 비장하다라는 것을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당내에서 이제 뭐 광주나 호남을 방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것도 본인이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호남 홀대론과 호남 차별론을 정면 거론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노무현 정부와 참여정부를 모욕하는 거다. 자신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야말로 지금 현재 호남에서의 국민의당의 이 바람은 사실은 국민의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보다는 이른바 반문재인 정서라든지 반친노 정서에 대한 반사적 현상이거든요. 게다가 과연 문재인 후보로서의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불신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 정면으로 거론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최소한도 국민의당에 며칠 안 남았지만 국민의당의 어떤 그 확장성은 호남에서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지고 물론 이것이 이제 국민의당 지지층들의 결집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선거 너무 막바지에 와서 이제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면이 없지 않지만 나름 이것을 뭐 객관적으로 봐서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반친노 정서나 반문 정서가 호남에서 너무 과대 포장돼서 해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일단 반친노 패권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유권자들 머릿속에 인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프레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느 정당 지지하든 이 부분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거론을 한 것이라고 봐서 저는
나름 긍정적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 역시 그것은 호남에서 개표를 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일각에서는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뭐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호남의 지지라는 것이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 총선 전에 5일 전에 이렇게 마지막에 찾아온 걸 보면은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저는 이게 그 긍정적으로 좀 진정성이 있는 걸로 보고요. 네. 실제 이게 호남 홀대론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게 그 뭐 예를 들어 천정배, 박지원, 뭐 정동 이런 호남 지역 맹주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게 그 만들어낸 어떤 프레임 전쟁에서 약간 이게 패한 거지. 호남 홀대론이라는 게 결국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가 호남 홀대했다. 그럼 이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라는 걸 봅니다. 왜냐면 이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가장 노력한 게 역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네. 이걸 호남 홀대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단지 어떤 실체가 아니고 프레임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가서 해명을 했잖아요. 호남 홀대로는 아니다. 강하게 부정을 하고 물론 이제 그 호남에서 물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겠죠. 뭐 몇 석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될 거고.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는 107석이라고 했지만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뭐 8석이다, 10석이다 이런 거는 좀 제가 있고 상식선에서 나중에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저는 그 배수진을 치고 네. 또 이게 결자지 차원에서 찾아간 것은 긍정적으로 아주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 때문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일단 총선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야 거물이 이제 연이어서 방문한 경남 창원 성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노회찬 후보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지율을 좀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경남 창원 성산에는 새누리당 강기훈 후보가 31.7% 그리고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가 7.7% 그리고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40.8%입니다. 노회찬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죠. 노회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제 단일화를 하는 그렇죠. 지역인데 예. 이것이 이제 야권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겠어요. 일단 네. 국민의당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노회찬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경남 창원 성산이긴 합니다만 이쪽이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예. 거주하는 지역이기 LG 때문에 두산 뭐 이런 그럼요. 대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노회찬 후보가 저 지역을 선택한 거거든요. 워낙 원래 노원 쪽이었는데. 그렇죠. 안철수. 예, 그래서 노회찬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면은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 정당의 의원이 3선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쪽은 뭐 일단 표차가 제법 나고 있어요. 뭐 저기도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아요. 알긴 건데 아무튼 저 지역에선 조심스럽게나마 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볼 때는 노회찬 후보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예, 저도 이게 그 세 가지 이유인데 네. 첫째는 이게 그 노회찬과 심상정은 진보 정치의 간판으로 개인적 인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단일화 정의당 단일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노회찬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야 그 대표들이, 각 당 대표들이 수도권에 지금 이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수도권 한 곳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곳인데요. 영등포 을 지역입니다. 자, 영등포 을에서는요.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가 35.2%,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가 25.1%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희 YTN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두 후보의 이 표차가 좀 바뀌었습니다. 권영세 후보가 33.2%, 신경민 후보가 36.4%로 신 후보가 더 앞섰거든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마다 지금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만 박빙 지역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꽤 많아요. 네, 엎치락뒤치락하는 수도권에 경합 곳이.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각 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제 경합 지역, 경합 우세 지역, 네. 우세 지역 이렇게 있는데 경합 우세 지역도 얼마든지 승패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경우에요. 네. 여론조사 기관 또는 방송사나 언론사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조사 이런, 방식에 따라서도 좀 방식도 다르고요. 그렇고 예. 지금 시기도 그렇고 네. 말이죠. 여러 가지 설문도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설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또 중요한 게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 이 호남 유권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수도권에도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선거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당내 갈등 때문에 그 여파가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새누리당은 공천 잡음을 잘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물론 아까 말씀처럼 김종인 대표가 107석을 기준으로 나름대로 제시했는데 저는 107석에 못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호남에서 만약에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요. 수도권도 지금 경합적이 많은데다 전부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같이 출마했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가뜩이나 경합과 경합 우세, 경합 박빙 지역이 많은데
결국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의 단순 다수제예요. 네.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그렇죠. 당선된 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이제 이른바 표쏠림이라고 할까,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이 된다면은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민의당이 그 호남의 어떤 그런 바람이 수도권에 영향을 준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 사표가 많이 생기면서 새누리당이 많이 유리해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백석을 못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서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수도권 판세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제가 선거 끝나면 이제 여러 평가들이 있을 텐데 네. 그중에 가장 욕을 많이 드물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게 여론조사 기관을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날 발표한 게 20%, 30% 차이 나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런 부실한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건 이게 큰 문제고 네. 앞으로 이에 대한 이게 상당히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까지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관 해설위원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